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손해보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용관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른 의무보험, 즉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인데, 기존에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업종에 대해서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전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한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2년 5월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거는 2014년 1월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큰 그 대형 카드사 세 곳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고 원인을 살펴보니 이제 카드사의 시스템 개발 용역업체 직원인 어떤 분께서 고객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빼돌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개인정보를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고객 정보를 이제 대출 광고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돈을 받고 판매를 했고, 또 이제 이것을 다시 대출업자에게 또 돈을 받고 넘긴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은 이 사고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유출이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적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고 사례는 이제 다름 아닌 좀 약간 내부의 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항목은 뭐 굳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잘 아실 것 같고요. 유출된 고객 정보 건수가 뭐 우리나라 경제 인구의 거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런 수준으로 됐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외부의 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입니다. 인터넷 쇼핑 업체인데요. 이거 이제 스피어 피싱이라 해가지고 외부에 이제 해커들이 이제 컴퓨터를 좀 잘하는 해커들이 직원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다음에 이걸 통해서 회사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고, 그럼으로써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고객 정보를 다량 유출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업체에서 좀 초기 대응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이로 인한 소송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자세한 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 사고 유출 현황을 이제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이 크다, 이렇게 장표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피해 금액이 큰 것도 문제지만 업종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은 게 인터넷 업체,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뭐 이런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 부분도 맞습니다. 위험성이 크긴 한데, 실제로 사고 사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마트도 있고요. 통신사. 이건 좀 제조업 쪽입니다. 즉,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좀 시사점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우선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은 보시면은 갈수록 이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의는 약간 디지털이죠, 디지털. 기존에 손발, 즉 몸으로 하던 일을 디지털로 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3일자 시행되는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 이 법률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은 좀 뒤에 있죠, 오른쪽에 있죠. 해당 이제 의무가입 대상 기업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뭐 선택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던 간에. 근데 문제는 이런 선택사항 중에서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발이 되면은 이제 과태료 2천만 원 이하가 부과가 됩니다. 대신 이 과태료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되고 있고요. 주의하실 부분이 과태료는 이제 2019년 12월 말까지 유예가 되었지만 보험 가입은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에 이제 의무보험이 아닌 이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기존 상품을 가입하셨으면은 약관상의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에 굳이 싣지는 않았는데요. 좀 민감할 수 있어가지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이 아닌 것을 가입을 하고 계신 업체에서 만약에 2019년 7월 15일자 이후로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의무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셨다.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한도,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럼 5억 원까지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12월 말일자는 과태료에 대한 유예일 뿐이고 보험 가입은 그 이전에 반드시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내용은 많이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보시면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32조 그 굵은 글씨로 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이거는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보상 실무상으로. 근데 이 법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보험 가입 주체, 즉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보험 가입 주체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 자기는 고의로 한 적도 없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즉 굉장히 각 개별 업체들에게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법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황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분실은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도난은 이제 도둑 맞는 거, 유출, 밖으로 새나가는 겁니다. 위조, 변조, 위조, 변조는 잘 아시죠? 바꾸는 거. 또는 훼손, 훼손은 망가진 겁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즉 3배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알아두시고 밑에 이제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보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화 근거 규정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보험이 이제 노란색 글씨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된다. 이 법률이고요. 그다음 과태료에 관련된 규정 76조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안 하는 자죠. 여기 있죠. 4의 2 보시면은 제32조 3의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아니한 자,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조항입니다. 좀 요즘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의무가입 대상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18조의 2를 보시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보시면은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1번 볼게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올해가 2019년이니까 올해 가입하신다면은 이제 2018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없다. 뭐 사업자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 굉장히 좀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가끔 손익계산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해드리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이라든지 기타 증빙자료로 삼을 만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전년도 말 기준, 전년도죠. 올해가 2019년이면은 전년도는 2018년입니다. 직전 3개월간, 전년도 말이면은 2018년 말 기준이죠. 직전 3개월이면은 2018년도 말, 2018년 12월 말 기준 직전 3개월이면은
11, 12월. 네. 2018년 11, 12월, 즉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0명 이상일 것. 예, 이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드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즉 1번과 2번의 조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즉 정보통신 제공자, 즉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모든 사업자, 영리법인입니다. 또는 및 그로부터 그 사업자한테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또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뭐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직접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업체를 선임해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보시면은 밑에 1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두 번째는 예,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년, 즉 11일, 12월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0명 이상,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이제 2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럼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실무적인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사업자 등록상에는 비영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물론 뭐 진짜 영리법인 같이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다 할지라도 뭐 비영리라고 어쨌든 사업자는 되어 있지만 분명히 사업을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하고 일정 어느 정도의 수익은 발생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수익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어쨌든 발생을 합니다. 거래가. 그런 경우는 영리업체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해석에 대한 여지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유관 부서랑 유관 정부기관하고 반드시 좀 문의 및 협의를 하시고 좀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예시인데요. 예시는 뭐 1, 2, 3번 예시를 들었지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절대 국한되는 건 아니고 가장 해당될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 예, 인터넷으로 쇼핑몰 하는 업체들. 두 번째는 텔레마케팅 업체,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위해서 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 아니면은 꼭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업종에 관계없이, 솔직히 4번은 널려다 안 넣었는데요. 말씀만 드리려고. 업종에 상관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 다 해당됩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기는 이제 컴퓨터를 싫어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고객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장부에다가 다 손으로 써가지고 고객 정보를 저장한다. 손으로 써가지고 책으로 컴퓨터 파일로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기타 시스템에다 저장하는 건 절대 없고 책으로만 고객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지 않냐?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는데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 장부가 유출되면은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정리하면은 이제 매출액 기준 말씀드렸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매출액 범위는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왜냐하면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는 업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심지어는 뭐 거의 10개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매출액은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에 한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총 매출을 의미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액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 증빙 부분은 보통 이제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손익계산서가 예를 들어 2018년도 손익계산서가 2019년 1월 1일에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빨리 나오면은 뭐 한 3월? 늦게 나오면은 한 4월도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 그게 이제 확정되지 않았으면은 이제 밑에 가로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증빙을 첨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매출이 이 정도다. 이거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걸로 사후 증빙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사후 증빙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날짜가 2019년 1월 한 10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 손익계산서는 현실적으로 안 나왔겠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 매출을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선은 매출액 집계는 하잖아요. 회사가 아무리 작은 회사여도 이제 결산을 하니까 그러면 그 결산 자료를 우선 이제 보통 계약자 명판 증인 띄워서 주시고 우선은 그걸로 증빙 자료를 삼아 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나오거나 기타 이제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뭐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서라든지 뭐 각종 세무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은 그때 사후 보완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쨌든 업체 입장에서는 나름 결산을 해가지고 매출액을 예를 들어 10억을 주셨는데 나중에 손익계산서 12억이다. 그래가지고 요율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가입해야 되는 한도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정정 배설을 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용자 수 선정 기준을 보면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0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용자 수 1일 평균을 구하는 산식 10월, 11월, 12월 전체 하루 이용자 수 총합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뭐 92일 하시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이용자 수의 의미에 대해서 또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살펴보면은 이제 1일 방문자 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인터넷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저장되고 있는 그런 이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뭐 가끔 방문했다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서버에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회원, 비회원 정보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니냐? 해당됩니다. 관리되고 있으면은. 비회원이라도 가끔 전화번호로 아이디 입력하고 뭐 패스워드 따로 입력해가지고 로그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비회원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당연히 이용자 수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탈퇴를 했거나 휴면, 오랫동안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휴면 상태인 회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파기한 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으면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프라인 장부로 하고 있는 거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의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관계없이 본인이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은 이용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인의 정보를 중복으로 저장하는 경우 그것은 이제 제외해서 한 사람의 정보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 가입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의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각 그 기업별로 매출액 및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수에 따라서 최저 가입 금액, 즉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최저 가입 금액 및 준비금을 최소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거가 분명히 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본인의 회사가 얼마 이상을 가입해야 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보험 가입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좀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기존 판매하고 있는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기존 담보에서 현재 그 의무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충족을 시킨다면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 9월에 이제 신용정보법이라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업체라든지 뭐 금융기관 포함입니다. 신용정보업체 및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법에 의거해서 의무보험 다 가입을 하셨습니다. 의무보험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준비금 적립하셨거나 하셨을 거예요. 거기 있는 보장 범위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그 신상품 보장 범위와 거의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용정보법에 의거해서 가입하고 있었던 업체들은 그냥 가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일반 그 이외의 업체들
이번에 확장되는 가입 의무 대상으로 확장되는 업체들은 신규로 이제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 보험하고의 좀 관계, 기존 보험에서는 담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기존 보험에서 배서하기는 실제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상품 구성이라든지 뭐 약관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차이가 나고 또 내부적인 또 이제 신고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경우는 신규로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해도 되고 준비금 적립해도 되고 선택을 해도 되는데 단 1번에 나와 있던 최저 가입 금액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조건, 중요한 게 가입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계약자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위험을 좀 더 떠안겠다, 보험료를 좀 절약하고 싶은 대신에 어느 정도 위험은 우리가 떠안겠다, 이러한 좀 성향을 가지시는 계약자도 있고, 또 어떤 계약자는 나는 작은 위험이라도 떠안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 그런 계약자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계약자의 이제 위험 성향에 따라 위험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높게 하던 낮게 하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공제 금액은 상식적으로 공제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떨어지고 공제 금액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택 가입상 지금 뭐냐면은 보통 약관 말고, 보통 약관은 이제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각종 특별 약관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부분은 의무는 아니거든요. 대신에 계약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별로 가입 금액, 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최저 가입 금액이 다 다른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용자 수 1000명 이상 10만 명 미만, 그리고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그리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크게 이용자 수는 세 가지로 있고, 그리고 매출액은 이제 5천만 원에서 50억, 또 50억 초과해서 800억, 또 800억 초과,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최저 가입 금액의 케이스가 3 곱하기 3에서 9가지 이렇게 있고요. 가장 최저 가입 금액이 낮은 케이스는 5천만 원이고, 최저 가입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10억 원입니다. 그 사이에도 이제 1억, 2억, 뭐 5억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그 사업자의 그런 기준에 맞게 가입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페이지 전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신용정보법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솔직히 유사 입법례 이 부분은 죄송한데 오타인데요. 제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오타가 하나 나왔네요. 이 부분은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즉 전자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회사는 뭐냐? 즉 금융회사인데 오프라인 영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온라인 영업도 하는, 즉 인터넷이라든지 뭐 뭐 텔레뱅킹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ATM, 요즘 다 그런 걸로 영업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는 다 전자금융회사고요. 그리고 전자금융 보조업자, 이게 이제 전자금융업자입니다. 이제 이 업체들이 가입해야 되는, 이 업체들에 대한 이제 보험 가입에 대해서 규정한 게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07년 7월 1일자로 도입이 되었었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최저 가입 금액은 시중은행 20억, 여기 시중은행 20억, 그리고 지방은행 및 그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10억, 그리고 증권 및 금융투자업은 5억, 전자금융업은 2억, 그리고 기타 금융회사는 1억 원입니다. 여기서 증권 금융투자 보험회사도 5억입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제 그 전자금융업자의 이런 온라인 영업을 보조하는 업자죠. 뭐 약간 전자금융 시스템을 이제 손보는 업체라든지 유지하는 업체, 뭐 만드는 업체, 여기가 이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회사는 1억 원. 이렇게 해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왜 전자금융거래법을 얘기를 하느냐?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통 약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약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있거든요.
이 보험에는. 예. 그래서 이 전자금융회사, 즉 예를 들어 은행이라고 할게요. 어떤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책임도 가입을 하고 싶으면은 이 보험에 특별약관을 붙여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 한도가 20억, 10억, 5억, 2억,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금융회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즉 보조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서 나와 있는 보장 범위를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담보 범위를 특별약관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으면은 이 회사들은 이 새로 나오는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은 2015년 9월 12일 날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즉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사, 즉 금융기관 포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객의 신용정보는 뭐냐면은 이제 금융거래 관련 정보입니다. 카드번호, 뭐 계좌번호, 뭐 금융거래 관련 비밀번호 이런 거를 포함한 그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인데, 이거에 대한 유출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카드사 정보 유출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좀 이 법이 좀 도입이 되었었는데, 보시면은 이 법에서는 이제 시중은행 기존 그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에서 이 부분은 특별약관 붙이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신용정보보호 특별약관 및 뭐 의무보험 특별약관을 붙여가지고 시중은행, 뭐 금융지주사, 뭐 신용정보 뭐 집중 거래 집중기관 이런 데는 20억, 지방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투자회사 10억 원, 뭐 기타 대부업체들 5억 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거는 이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개인정보 특약, 의무보험 특약을 붙여서 가입하는 경우고, 여기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이제 신용정보보호 특별약관하고 개인정보 죄송합니다. 의무보험 그 보장 특별약관이라는 두 개의 특별약관을 붙여서 이렇게 가입을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즉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었고 이 정보통신망법에 나와 있는 보장 범위 및 이런 가입 한도를 모두 충족을 시켰으면은 보험 가입을 따로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둘 중 하나, 가입 한도 및 보장 범위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확인된다면은 당연히 신상품을 가입하던 기존 상품의 이제 조건을 개선을 시키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이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하고 이제 의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의무보험 신상품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그럼 뭐가 다르냐? 대체 담보 범위가 뭐가 다르길래 자꾸 가입하라고 하는 건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배액배상금 3배까지 할 수 있다 했죠. 배액배상금.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제 법에서 이전 페이지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존 보험 상품에서는 담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약관 기준입니다. 특별약관 말고 보통약관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배액배상금 기존 상품은 담보 안 되고 의무보험 신상품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능한 보장이 되는 거고, 기존 보험 상품에서는 유출로 인한 배상 책임만 제3자의 개인정보, 즉 피보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제3자의 그 정보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배상 책임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X죠. 분실 X, 분실로 인한 거 담보 안 돼. 분실은 잃어버린 거 담보 안 되고, 도난, 도둑 맞은 거 담보 안 되고요. 위조 담보 안 되고요. 변조 담보 안 되고, 훼손 보상 안 됩니다. 근데 의무보험 신상품은 다 됩니다. 즉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고 약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보험 신상품은 이 부분이 다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배액배상금 3배까지 보상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피보험자의 고의,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을 안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에서는 좀 특이한 게, 피보험 회사, 즉 피보험자는 개인일 수도 있지만 보통 사업자잖아요. 이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이라는 게 가계성 보험이 아니라, 개인이 가입하는 가계성 보험이 아니라 사업자가 가입하는 일종의 기업성 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기업입니다. 기업. 특정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뭐 불문하고 어쨌든 사업자입니다. 즉 피보험 회사, 사업자, 피보험자인 사업자의 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 즉 뭐냐? 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유출 및 분실, 도난, 위조 다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 행위자가 저예요. 저 KB손해보험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알고 보니 유출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고의로 고객 정보를 빼돌려 유출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 회사가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 보상이 되죠. 보상해줍니다. 그걸로 인한 배상책임 보상해줍니다. 단 저에게 구상이 들어오겠죠, 사후에. 예. 이런 식으로 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임원,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회사의 어떤 전무님이 유출을 시켰습니다. 예. 그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네. 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피보험 회사의 임원이 고의로 유출시킨 건 다 보상이 안 되고요. 예. 피보험 회사의 직원이 고의로 유출시킨 거는 보상을 해줍니다. 단 사후에 구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제 피보험 회사의 고의 담보 안 되는데 임원에 대한 고의는 담보가 안 되는데 의무보험 신상품에서는 왜 세모냐? 원래는 담보 안 돼요. 담보 안 되는데 단 피보험자인 피보험 회사가 파산한 경우 어쨌든 임원이 유출을 시켰으면은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지만 피보험자인 사업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쨌든 그 임원에 대한 관리를 회사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피보험 회사가 파산을 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배상 책임액이 100억이 터졌는데 100억을 선고를 받았는데 법원으로부터 그 회사가 10억밖에 없어요. 그럼 10억 다 배상해주고 90억이 남잖아요. 그럼 회사는 파산했어요. 10억밖에 없는 회사니까 다 뭐 자산 다 매각하고 해가지고 겨우 10억을 만들어서 배상을 해줬는데 90억이 남았는데 회사는 파산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90억을 못 받게 되죠. 이런 상황이면.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복잡해지죠, 상황이.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이 보험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 방법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둘 다 하거나 셋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요. 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시려면은 이제 보험사 및 이제 공제사랑 협의를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준비금 적립은 보통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서 어쨌든 준비금을 적립했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좀 이거에 대한 보험 가입에 대한 좀 단속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금을 적립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하면서 준비금을 동시에 적립하는 경우 그 경우 둘 다 가능합니다. 즉 중요한 거는 최저 가입 금액 이상 해야 된다. 그 부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 기간은 1년 단위고요.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 지역, 담보 지역은 대한민국만 담보가 되고 해외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약관상에. 예, 그리고 이제 보장하는 손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이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그걸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이것을 담보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피보험자인 사업자가 본인의 이제 사업을 위해서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겠죠. 예. 이 배상 책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 예. 얼마의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그 배상 책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당연히 배상 책임액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액을 지급을 했으면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피보험자에게는. 예. 그러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험금으로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보상하는 손해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책임액이죠.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법률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 금액, 즉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에게 다 물어줘야 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손해방지 및 경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제 이 사고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고가 더 안 나기 위해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조사
조사하는 비용들. 보통 이 경우는 이제 보상 실무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초동 조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전문 서베이어, 전문 조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사고 조사를 초동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방어 비용. 방어 비용은 보통 배상 책임 보험은 일반 화재 보험하고 다르게 보통 소송하고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서로 양쪽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느끼는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금액 손실액하고 피보험자가 느끼는 자기가 잘못한 금액 즉 보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피해자는 10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가해자 즉 피보험자는 자기는 1억밖에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법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은 1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송 가는 거죠.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보통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각종 법률 비용들 변호사 비용 이외에 법률 비용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비용들을 방어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탁 보증 보험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법정에서 그 방어 비용과 관련되어서 이제 보증 보험 가입하는 보험료입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보험회사의 임원의 고의는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그러나 직원의 그 고의는 보상을 한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외의 유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든지 기타 제3자의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라 뭐 다른 정보일 수 있죠. 뭐 개인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들, 뭐 아니면 사업 기밀, 아니면 뭐 설계도, 기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영업 전략, 뭐 각종 이런 자료들,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들이 유출된 거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이제 신용정보, 즉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즉 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것을 신용정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용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하지 않는데요. 대신 이거는 특별약관을 가입하면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 써있죠. 해당 위험은 특별약관 가입 시 보상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관에 있는 내용을 정말 요약을 거듭해서 정리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가입이 필요하실 때는 이제 보험사에 요청하셔가지고 약관을 한번 받아보시고 뭐 관련 이제 영업 담당자들에게 꼭 설명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이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 가입 부분은 아닌데 이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약관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특별 약관을 가입하시면은 추가 보험료는 발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특별 약관들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뭐 법률상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비용 손해이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시면은 뭐 가입을 의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기관리 실행 비용이 가장 이제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비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회사 해당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좀 초동 조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좀 알려야 되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야 되고요. 뭐 사과 방송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뭐 신문이나 이런 데 가끔 이제 사죄 방송 뭐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문제 안 생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뭐 신문이라든지 TV에 사과 방송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초동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비용들을 보장하는 게 이제 위기관리 실행 비용 특별약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보험금이 많이 좀 지급이 되는 편이고요. 컨설팅 비용은 이거는 이제 누출 사고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임을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이 둘 다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반드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험사 동의 없이 집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나갈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신용정보 유출 등 손해보장, 즉 그 제3자의 신용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입니다. 과징금 담보특약은 어쨌든 이제 그 해당 피보험회사가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과징금을 부과받는 거에 대해서 보험으로 담보하는 그런 특별약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보상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보험계약자나 이제 피보험자 사고 발생을 인지했으면은 이제 보험사에 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보험사에 알려주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보상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보상 여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묵혀 있다가 계속 묵혀 있다가 나중에 통지를 하게 되면은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게 좀 증빙이 어려워요. 그만큼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조사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지연이 되죠. 사고 처리, 사고 검토나 조사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고 통지는 흔히 영어로 말하면 ASAP라고 하죠. 최대한 빨리 인지하는 즉시, 뭐 지체 없이라고 하죠. 약관에는 지체 없이라고 나와 있고, 하여튼 지체 없이 사고 통지를 보험사에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사고 접수를 받으면은 1차적으로 이게 이제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인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고 내용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확하면은 이제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이제 이거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안내를 하게 돼 있고요. 조금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약관상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손해액이 얼마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제 외부 전문 손해사정 업체에다가 조사를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 손해사정 업체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보고서를 보험사에 합니다. 그럼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 진행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피드백을 주죠. 뭐 맞다 틀리다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은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손해사정 업체가 추가 사항을 이행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손해액에 대해서 두 번째로 검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최종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손사업체에 통지를 하면은 이제 최종 보고서를 손사업체가 작성합니다. 피해액이 얼마고 우리가 조사하면서 받아야 될 금액 얼마고 이걸 다 얘네가 여기 손사업체들이 작성을 해서 보험사 보상 담당자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 보상 담당자는 이제 뭐 피해자에게는 배상 책임액 그리고 비용을 지불했던 피보험자에게는 이제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손해사정 업체에게는 이제 관련된 수임을 지급을 하고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거는 보통은 다른 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르게 이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당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2명이 있습니다.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이 있고요. 물론 뭐 외부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의 그런 강도에 따라서. 어쨌든 당사에는 이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2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처리 경험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굴지의 대기업의 사이버 보험을 인수하면서 초대형 계약자의 사이버 종합보험이라는 보험을 인수하면서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시뮬레이션이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타 어느 보험사보다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